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서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또 저의 상상도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이거 재밌는 거라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빵이요. 빵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현미가 몸에 좋잖아요. 또 빵도 통밀빵이 좋다고 하죠. 다만 현미나 통밀빵은 색깔이 좀 어둡습니다. 하얀 쌀밥이 아니고 또 하얀 빵이 아니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하얀 쌀밥을 좋아했지만 이제 건강 때문에 조금 색깔이 어둡더라도 현미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처럼, 예전에 유럽에서도 하얀 빵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어두운 빵이 사실은 몸에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밀알을 박박 긁어내서 그 하얀 부분을 빻고 밀가루를 만들고 그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 하얀 빵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고기도 있고 포도주도 있었겠지만 역시 빵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이탈리아가 그 예전 로마를 그대로 이어받은 곳이다 라고 가정할 경우에, 오늘날 이탈리아 사람들 보면 빵을 비롯해서 파스타, 즉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하얀 빵을 원하니 밀가루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통밀은 덜 깎아내니까 색깔은 어두워도 어쨌든 밀가루의 양이 많고, 그러니까 빵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얀 밀가루가 필요하고, 하얀 밀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그 통밀을 박박 긁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양이 적고 빵으로 만들어지는 양도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밀농사를 장려합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은 이제 당연히 로마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 로마 제국의 수도를 오늘날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잔티움, 근데 이제 비잔티움을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노바 로마나, 새로운 로마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고요. 그랬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면서 동로마의 수도는 비잔티움, 즉 노바 로마나 또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되었고, 그게 추후에 오스만 제국이 함락시키면서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뀐 것이고요.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수도인 바로 그 로마입니다. 당연히 서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그 시민들, 또 중산층들, 이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로마 제국에 세금도 많이 내고 로마 제국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로마 제국의 그 중산층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빵과 관련된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 빵을 만들면 그 운반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운반하기 위해서는 수레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말이나 소도 잘 키워야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빵을 담는 바구니도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등등, 또 뿐만 아니라 빵을 만드는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빵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빵을 파는 사람들까지 그 로마의 아주 중요한 그 근간을 이루는 중산층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요,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들이 하얀 빵을 많이 원하자 밀농사를 장려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도 보면은 한국산 쌀은 좀 비싸고 수입 쌀이 싸잖아요. 그것처럼 물론 이제 다 로마 제국의 땅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쪽 변방, 예를 들면 아프리카 북부도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 이제 밀농사가 비교적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라든가 이런 곳에 밀농사를 장려해요. 그러니 그쪽에서는 그 서로마 제국의 중심인 그 오늘날 이탈리아 땅보다 훨씬 더 저렴한 노동력으로 밀농사를 지으면서 밀가루를 많이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 밀재로 그대로 로마 쪽으로 운반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는 밀을 생산한,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에서 밀을 생산하고 밀가루까지 만들어서 또 로마 쪽으로 이동도 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
밀가루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밀가루의 가격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 통밀을 많이 깎아내 가지고 하얀 밀가루를 얻고 하얀 빵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얀 빵의 가격도 떨어집니다. 밀가루의 가격도 떨어지고 빵의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 실제로 더 비싼 가격으로 밀가루를 구입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빵을 만들고 더 비싼 가격으로 빵을 판매하던 로마의 근간을 이루던 중산층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예를 들면 뭐 빵가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들도 망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세금을 못 냅니다. 서로마 제국은 그 넓은 곳으로부터 모두 그 서로마 제국의 속주였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뭐 세금을 많이 걷어왔겠지만 어쨌든 가장 세금을 걷기 쉬웠던 곳은 바로 로마 근처, 또 오늘날로 치면 이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이 돈이 없고 세금을 못 내게 되니까 로마의 재정도 어려워졌고, 이것도 또 그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은화의 함유율을 낮춘다거나 군인들의 병장기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거나 또 군인들한테 줄 월급이 부족하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 스스로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고투족, 게르만족, 바르바로족 이런 사람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와서 로마의 병장기를 주고 로마 군인으로서 싸우게 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초래했고, 거기에 그 불을 지른 것은 다름 아닌 훈족이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네, 이렇게 그 서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제가 좀 인터넷이나 책을 보고 얻은 지식, 그리고 저의 조금의 그 상상력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럽이 얼마나 그 모순 덩어리인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유럽 하면은 그런 유럽의 파리라든가 이탈리아, 로마, 또 스페인의 톨레도, 마드리드, 세비야, 또 북유럽의 그런 멋진 고성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상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는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건물, 건축물, 조각들 정말 대단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스페인이 자랑하는 그 프라도 미술관 앞에 아주 멋진 그 조각이 있어요. 그 조각이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 신화의 바다의 신이에요. 로마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을 넵튜누스 또는 영어로 하면 넵튠이라고 하죠. 어쨌든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걸어가면은요, 대지의 여신이라고 하는 키벨라 여신상이 있어요. 사자가 끄는 마차를 타고 있는 키벨라 여신상, 그리고 분수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정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아름다운 조각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포세이돈 바다의 신, 키벨라 대지의 여신, 이게 다 뭐죠? 네, 그리스 신화의 여러 신들이에요. 지극히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잡신들입니다. 그리스나 그를 계승한 로마나 모두 다신교 국가였으니까요. 그랬다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인정해 줬고, 그리고 추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모든 로마의 그 다신교를 다 폐지하고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 하나만을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면서 동로마에서는 그리스 정교로 발전하게 되고 서로마에서는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원래는 그 신부님이었던 그 마틴 루터의 입장을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카톨릭 신자지만 그 마틴 루터가 잘했다 못했다를 논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그 마틴 루터 신부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뿌리는 다 같은데,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고트족, 게르만족, 뭐 바르바르족 이런 야만인들이 서로 말을 막 쳐들어갔던 것이 서로 말을 멸망시키고 자기네들이 지배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그 야만인들은 그냥 로마의 모든 것들이 좋았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서로마를 멸망시킨 고트족, 게르만족, 그래서 소위 그 야만인들이 그 서로마의 모든 것을 파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더 열성적으로 그 서로마의 모든 것들을 보존합니다. 다리도 보존하고 건축물도 보존하고 또 비슷한 건축물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요. 대표적으로 뭐 제가 이제 뭐 비교적 좀 알고 있는 그 스페인의 예를 들어서 그 스페인 살라만카에 있는 로마교, 그리고 또 스페인 남쪽 꼬르도바에 있는 로마교, 이 로마교들은 대충 그냥 어림잡아도 2000년 정도 된 다리들입니다. 그 다리가 지금까지도 멀쩡히 그리고 또 실제로 사람이 통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야만인들은 서로마의 것을 파괴하지 않고 서로마의 것을 열성적으로 보존하고 또 그것을 답습했다, 이런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야만인들은 서로마의 모든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물론 서로마가 예전에는 다신교 국가였지만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고 또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앞다투어서 카톨릭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모두 카톨릭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로마 쪽은 이제 뭐 그리스 정교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럽 모두가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야만인들을 포함한 유럽 모두가 이제 뭐 카톨릭 신자가 되었는데, 카톨릭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들이요, 일종의 뭐 학문의 일환 또는 뭐 어떤 문화 문명을 보존하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관련된 그런 어떤 자료들이나 글 또는 뭐 건축물에 대한 뭐 그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요. 어떻게 보존해 나가냐면, 당시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피지에 필사를 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양피지에는 그 수분 함유율이 중요해요. 함수율, 이게 중요한데 수분이 너무 많으면 잉크가 번지고 수분이 너무 없으면 다 날아가 버려 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 수분이 많던 적던 상태가 안 좋아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양피지에 또 베낍니다. 그림이든 글씨든 계속 또 베껴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그 문화 문명을 잘 보존해 준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카톨릭 수도원의 수도사들이었다. 왜 역설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리스와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흑사병과 르네상스가 많은 연관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이게 아니라고 하시는,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흑사병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당시에 중국의 인구가 약 1억 2천만 명, 근데 유럽에는 약 1억 5천만 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14억, 유럽은 뭐 한 6억 5천만, 7억 정도 될 겁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의 1억 5천만 명 중에 약 40%인 6천만 명 정도가 단번은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중에 6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당시 기술로는 뭐 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뭐 아버지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고 친구도 죽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컸을까?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성직자분들도 계셨겠지만 또 그렇지 못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다 사람이니까요. 그분들을 원망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좀 떨어지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이런 과정에서 르네상스는 첫 번째 정신이요, 그리스 로마의 화려했던 문화 문명으로 회귀하자. 두 번째는 인간성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자체가 오늘날의 어떤 휴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좀 더듬어 본다면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종교와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굳이 이렇게 글로 표현하지는 않았겠지만 르네상스의 세 번째 정신은 카톨릭에 다소 반항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 르네상스에 또 영향을 많이 준 게 뭐죠? 그리스 로마의 문화 문명으로 회귀하겠다는 그 첫 번째 정신, 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자료를 누가 보존했죠? 양피지에 필사하면서 바로 가톨릭 수도원에서 계시던 성직자, 수도사분들이었던 거예요. 즉 가톨릭 수도사들이 보존해온 그리스 로마 문화 문명에 관한 자료들이 르네상스에 영향을 줬고 르네상스는 카톨릭에 반항적이 되었다. 네, 또 흑사병은 그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물가 상승은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자본주의 때문에 어떤 그 부의 편중 또 지나치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이에 반항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었고요. 사회주의 사상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간 공산주의까지 나오게 되었고, 물론 공산주의는 실패한 철학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 두루 경험하면서 토론하는 문화가 더 발전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그리스의 그런 반쪽 또는 4분의 1쪽짜리 민주주의 제도, 그게 로마로 이어졌고 이런 전통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한 유럽에서는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이런 토론 문화가 더 발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유럽은 모순덩어리입니다.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은 165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로 위기 탈출. 2015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앙카라 중앙역 앞 광장, 한덕기와 이브라임이 포옹하고 양볼을 번갈아 대며 인사를 나눴다. 이브라임, 이곳으로 올 땐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10월 10일 10시에 우리가 만났네. 그래, 슐레이만. 바로 너, 그러니까 슐레이만이 오스만 제국의 10대 황제였기 때문에 10은 행운의 숫자였어. 어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글쎄, 그럼 우리 이 자리에서 10시 방향으로 걸어가 보면 어떨까? 너처럼 좋은 친구와 함께라면 홍차를 마셔도 좋고 커피를 마셔도 좋아. 한덕기가 손으로 10시 방향을 가리켰고 세 사람이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참, 슐레이만과 록셀라나의 커피잔은 사용하고 있어? 이브라임이 진가비도 알아듣도록 일부러 영어로 말했고 진가비가 부끄러운 듯 한덕기의 팔에 매달린 채 얼굴을 붉히자 한덕기가 대답했다. 하하하, 당연히 잘 사용하고 있지. 우리가 슐레이만이고 록셀라나니까 그 커피잔의 주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꼭 붙어 다니고 있잖아. 이제서야 말이지만 사실 그 커피잔은 우리 집안의 가보야. 내가 너를 알게 되고 너와 진가비 씨가 슐레이만과 록셀라나라는 믿음을 갖게 된 후 아버지를 설득했어. 몇 년 전에 겨우 허락을 받아 그 커피잔을 내 가게로 옮겼고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야. 내 동생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는데 그 커피잔을 박물관에 기증하면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지. 안 그렇겠어? 거의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1922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질 때 궁전을 탈출하던 마지막 술탄 메흐메트 6세가 당시 시종으로 일하던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선물한 것이니까. 이브라임, 그럼 안 되는데. 터키석까지 박힌 너희 집안의 가보를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너희가 바로 슐레이만과 록셀라나니까 주인을 찾아간 거야. 그건 그렇고 오늘 여기 광장에 시위가 아주 많아. 매우 복잡하니 조심해. 아무래도 내가 약속 장소를 잘못 잡은 것 같네. 미안해. 무슨 소리를. 우리가 아침에 앙카라 한국공원에 들렀다 오느라 가까운 이곳으로 장소를 잡은 건데. 지난 7월 20일 샨르 우르파주의 수르치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어. 33명이 사망했지. 터키 정부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을 그 배후로 지목했고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에
쿠르디스탄 자치구역으로 육군을 파견했지. 당연히 육군과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반군 간에 전투가 벌어졌고 얼마 전엔 공군이 이 지역에 폭격도 가했어.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시위대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노동, 평화, 민주주의를 내세운 듯해. 난 정치에 큰 관심은 없는데 어쨌든 테러엔 절대 반대야. 결코 테러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그때 진가비가 한덕기에게 목마르다고 말했고 한덕기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이브라임, 혹시 이 근처에 물 살만한 곳이 있을까? 슐레이만 폐하, 내가 사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 록셀라나 황후 지켜주면서. 이브라임은 마침 이들이 걷던 동일한 방향인 10시 방향으로 걸어갔고 한덕기와 진가비는 잠시 서서 기다렸다. 가비야, 내가 사진 한 장 찍어줄게. 아름다운 네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그쪽으로 서봐. 난 우리 여보 손 놓기 싫은데. 그럼 빨리 찍어요. 괜찮아. 내가 바로 여기 있잖아. 그래, 그쪽에. 그렇지. 포즈도 멋지게 취해봐. 한덕기가 진가비로부터 약 3m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카메라에 담으려 할 때 그녀가 말했다. 아, 그런데 저기 저 여자 이상해. 저기 보여요? 얼굴이 무섭고 머릿결이 꼭 메두사 같아. 진가비는 이브라임이 막 걸어간 10시 방향을 가리켰다. 뭐라고? 메두사? 한덕기는 뒤로 돌아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고 여러 인파들 사이로 약 20m 거리에 정말 메두사와 흡사한 모습의 여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뒤쪽, 그러니까 이브라임이 걸어간 10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다. 불현듯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리자 이브라임이 언급한 테러라는 단어가 연상됐고 무서운 상상이 한덕기의 머리를 스쳤다. 21세기에 무슨 메두사. 어쨌든 그리스 신화에선 메두사와 눈이 마주치면 모두 돌로 굳어. 그러니까 죽는 거야. 저렇게 특이한 모습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 텐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건가? 테러? 테러를 암시하는 건가? 잠시 생각하는 중에 메두사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갑자기 한덕기 눈앞에 백마를 탄 기사가 보였다. 복장이 특이했고 수백 년 전 중세 유럽의 왕이나 장군처럼 보였는데 동양적인 복장이 조금 섞인 듯했다. 마치 자세를 낮추라는 듯 위를 향해 들고 있던 칼을 아래로 내리며 바닥을 가리켰다. 한덕기는 자신도 모르게 잠시 눈을 감았다. 온드라스에서 물난리 중에 물에 떠내려갈 뻔했을 때 나타났던 사람이다. 날 구해줬지. 아, 어쩌면 저 사람은 슐레이만 황제일까? 바로 나 자신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눈을 떴다. 백마탄 기사는 사라졌다. 한덕기는 진가비에게 빠르게 다가가며 말했다. 가비야, 메두사의 눈을 보면 안 돼. 고개 숙여, 아니 엎드려. 왜 갑자기? 한덕기가 빠르게 진가비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막 엎드렸을 때 엄청난 폭발음이 온 광장을 찢었다. 쾅! 어마어마한 굉음에 천지가 빙빙 돌았지만 한덕기는 진가비를 꼭 안고 있었다. 쾅! 몇 초 후 10시 5분 두 번째 폭발음이 광장을 뒤흔들었고 한덕기는 종아리에 뜨거운 게 스치는 것을 느꼈다. 약 10초 후 한덕기가 고개를 들어 진가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비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없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였어? 무서워. 안아줘요. 미안해, 가비야. 괜히 내가 사진 찍자고 해서 네 손을 놨어. 정말 다친 데 없는 거야? 진가비는 한덕기의 품 안에서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응, 괜찮아. 그런데 정말 메두사였을까? 덕기 씨가 사진 찍자고 해서 내가 포즈 취하며 마침 그쪽 방향을 봤는데 메두사가 있었어요. 내가 메두사라고 말하니까 날 안아주며 갑자기 엎드렸고, 그러니까 덕기 씨 아니었으면 내가 메두사를 못 봤을 거야. 그럼 우리 둘 다 많이 다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엎드려야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슐레이만 황제가
말을 타고 나타나서 어디에? 여기 광장이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래도 테러인 것 같아. 폭발 소리가 2번 들렸는데 아까 이브라임이 다른 곳에서 테러가 발생했었단 말을 했거든. 그래서 테러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또 네가 메두사처럼 생긴 사람을 발견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죽음을 떠올렸어. 주위에 부상당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사방에서 고함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덕희 씨는 안 다쳤어요? 어머, 어떡해. 다리에서 피가 나. 괜찮아. 조금 다친 것 같아. 한덕기는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리고 폭발음이 들렸던 쪽, 바로 이브라임이 물을 사러 간 그 10시 방향을 바라봤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것 같았다. 울부짖는 사람들을 잠시 바라보다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이브라임이 바로 저쪽으로 갔어. 이브라임이. 가비야, 이제 일어설 수 있겠어?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 이브라임을 찾아야 해. 한덕기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종아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진가비의 손을 꼭 잡고 이브라임이 물을 사러 간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좀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긴박한 상황인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